예. 집합건물 회계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회계 특징이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에는 기업 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정부 회계가 있고 그다음에 집합건물 회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업 회계에서는 복식부기를 사용하면서 영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단기 순이익을 많이 올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부 회계에서는 비영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공공서비스적인 차료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예산 법적 통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집합건물의 회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복식부기를 사용하면서도 비영리다는 겁니다. 비영리. 근데 이분도 여기서 일할 때는 함부로 일할 재량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법적인 제약이에요.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 번씩 물태그 청소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성관계 검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어떤 룰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재량권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비 용역을 체결했다. 그 다음에 소득을 용역을 줬다. 그 다음에 청소 용역을 줬다 그러면 그 계약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량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뭐가 있냐 그러면 여기는 집합건물은 특별한 회계 기준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 처리가 상당히 다양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아까 이 기업 회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그 어떤 업무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실적이 평가 기준이 있는데 우리 집합건물 이런 회계 쪽에서는 평가 기준이 별로 그렇게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회계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면 일반 회계는 바로 이해관계자. 이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투자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바로 뭐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전표를 작성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여기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이 재무제표에 의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번 특징이. 그러나 집합건물의 회계는 뭐가 있냐 그러면 점유자 등에게 거기 사용자들이죠. 그들에게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발생한 각종 지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분들에게 어떻게 부과해야 되냐 부과금액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이걸 제대로 적정하게 부과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를 그 여부가 바로 뭐냐 그러면 관리비 적정 부과를 위한 비용회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건물의 회계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관리비 적정 부과를 하기 위한 비용회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주로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위원회 이분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 여기 기능이 뭐가 있냐 그러면 바로 효율적으로 절감이 목적이 아니라 그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 또 유지관리하는데 제대로 썼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과는 달리 이익잉여금을 창출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출만큼만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순이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도 단기순이익은 발생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다음에 관리비 예치는 지정된 금융기관에서만 관리비를 예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러면 장기순 충당금 같은 경우는 별도 계좌에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인도 관리 사무소장하고 관리위원회 대표가 공동인감으로 사용해서 서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집합건물의 회계 결산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에서는 기말결산이라 그래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의 모든 것을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 우리 이런 집합건물에서는 기간결산보다도 월차결산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월차결산하는 목적이 관리비를 부과하기 위해서 월차결산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 산정 배분은 누구한테 누가
누구한테 부담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 다음에 요거는 계량기에서 전기수도 사용량을 어떻게 부과하느냐, 그 다음에 관리비 배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기간, 바로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에 주로 월별로 나누어 가지고 월간 실제 사용한 비용을 요거를 사용자 부담 원칙과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서 분양 면적, 이 분양 면적이 바로 관리 평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그 재무제표를 한번 살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서는 무슨 재무상태표와 운용성과표를 잠깐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바로 뭐냐 그러면 바로 일정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결혼했는데 재산이 한 10억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산이 상당히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했더니 자산은 10억인데 부채가 9억 9,900만 원이다. 그러면 자기 돈은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부채하고 자본을 더한 게 이게 자산이다. 이렇게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용성과표는 뭐냐 그러면 이분도 이제 또 어떤 결혼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은 한 달에 수익이 얼마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한 달에 수익이 1,20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수익 1년에 이게 수익이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1,200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한 달에 1,200인 줄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바로 한 달에 이게 한 달이 아니고 1년에 1,200을 번다는 얘기.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기간 언제 일정 기간에 결과적으로 운용성과표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어느 기간에 그만한 수익이 일어났느냐 없느냐 바로 그겁니다. 또 어떤 분은 또 했는데 또 1,200을 번다 그래요. 번다 그랬는데 비용이 1,000만 원 이상 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은 2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있는 운용성과표에는 얼마나 벌었냐 어떤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재무상태표를 보시면은 여기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여기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고 자산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현금이 있는 부분은 다 이쪽입니다. 차변에 자산 쪽에 있는 게 다 현금이에요. 그런데 이쪽에는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뭐냐 그러면 자산에 있는 현금들이 변한 거예요. 돈으로 있으면 바로 돈이 현금이고 은행에 들어가 있으면 은행이 예금이고 이게 바로 어떤 모양이 바뀌었다는 뜻이지 이 자체는 전부 다 현금이라는 얘기예요. 현금인데 이 현금의 원천이 뭐냐? 현금의 원천이 뭐냐면 남의 빚이다 이게. 미지급금, 예수금 이런 빚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본금, 자기가 출자한 금액 이런 걸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산은 이 부채와 자본의 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관리회가 있는데 요게 상당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 관리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관리비랑 관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총 쓴 비용이 얼마냐 그러면 이게 관리 비용이에요. 관리 비용인데 이 쓴 비용만큼 부과할 때는 부과한 금액이 어떠하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관리 비용이 바로 누구한테 부과하냐 그러면 관리비를 부과하는데 쓴 것만큼 부과하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금액은 같다 이런 얘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요게 제로가 된다는 얘기. 관리총액 손실. 그러면 이런 집합 건물에는 어디에서 수익이 되느냐? 바로 관리의 수익에서 수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관리의 수익이 뭐냐 그러면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발생된 수입이다. 이런.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은행에 뭐 이자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또 뭐 승강기를 사용한 돈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주차장을 사용한 돈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무슨 뭐 재활용품 그 수거한 비용 이런 모든 돈들이 이게 관리의 수입이에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부과하지 않는 돈인데 이렇게 그래도 수익이 들어왔다니.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부수적으로 수입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 외의 수입이다 그래요. 요거는 바로 뭐냐? 부과하지 않고 쓴 비용. 이거를 창출하기 위해서 쓴 비용이 관리의 비용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빼니까 바로 뭐냐 그러면 그게 바로 당기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 단기순위. 그래서 여기 있는 단기순위 금액하고 이 앞에 있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단기순이익 금액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운용성과표 보여드렸고, 자, 이제 그러면 집합건물의 또 이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제 보이는데, 관리인은 매년 회계 종료 3개월 이내, 말하자면 3월달까지죠. 3월까지 1회 이상 구분 소유자들한테 그 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정기관리단 집회를, 정기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거기에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가 관리단 집회는 성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성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100회, 이제 100호다. 100호면은 뭐 예를 들어 51호가 들어오면 이제 과반수가 되는 건데, 그런 과반수 의미가 없습니다. 10명이 참석하든 20명이 참석하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의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보고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고한다는 개념은 의결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족수랑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얼마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하셔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고해야 된다. 그래서 관리단의 상호 집행을 위한 분담 금액과 이런 산정 반복, 징수 정차.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해서 관리비를 부과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고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바로 얻은 수익, 그 다음에 요거는 관리의 수익, 관리단이 그 다음에 그 사용의 내용에 대한 사항을 관리의 수익, 요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그러면, 관리 규약에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이걸 우리는 뭐냐 그러면 관리비 부과 명세서, 관리비 부과 내역서라 그러죠. 그거를 여기다가 이거를 각 세대에다가 배포해서 이번 달에 관리비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를 이제 보고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관리 부과 내역서를 설명드릴 때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은 정기관리단 집회에 출석하여서 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해야 된다. 자, 이 예산이라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짜서 보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해 이렇게 보고 드렸던 거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또 보고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우리는 예산 결산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전체적으로 정기관리단 집회에 대한 얘기고, 요거는 바로 뭐냐면 매월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산 편성하냐 그러면은, 일단 집합 건물에는 별로 큰 비중은 없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한 비용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래서 피드백을 해가지고 거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쓴 게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고, 서로 또 이렇게 어떤 걸 앞으로의 어떤 계획도 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관리비 의의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는데, 벌써 제가 이 강의하면서 관리비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어떤 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필요, 이거를 특히 당월에 발생한 비용을 정산, 어떻게 하냐 그러면 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쓴 비용을 2월 달에 정산합니다. 2월 달에 정산해가지고 2월 말까지 차월 말일 날로 마감해가지고 관리비를 부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나 이런 모든 집합 건물에서는 이번 달에 쓴 비용을 다음 달 말일까지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면은 관리비 부과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면 관리비 부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점유자 등은 집합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공용관리비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공동주택 관리법에 나오는 관리비 항목, 이 관리비 항목과 그 다음에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요거는 우리 사용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용관리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집합 건물에서는 이제 어떤 말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일반 관리비를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기본 관리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가시면은 기본 관리비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 관리비를 기본 관리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요거는 개별 관리비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쓴 거. 계량기에서 쓴 거를 개별 관리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계량기 검침에 의해 가지고 세대에 귀속되는 비용. 요걸 바로 개별 관리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인식 기준이 있는데 관리비의 인식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식 기준은 돈을 쓴 날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돈이 나가는 날이 바로 관리비가 나갔다. 돈이 나갔다. 비용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들을 보통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회계 처리에서는 그렇게 비용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바로 뭐냐 그러면 어떤 기간,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기간이 있으면 이 기간 동안에 쓴 비용을 우리는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이따가 예제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기를 하고요. 그래서 매월 관리비를 부과하기 위해서 월말 정리 사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까 월차 결산서라 했잖아요. 이거를 해가지고 관리비를 발생된 월간 소요된 실제 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한다. 이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떤 기간의 비용을 바로 우리는 이게 바로 발생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생주의는 현금에 언제 나가고 들어온 거에 관계가 없이 비용화 시키는 게 바로 발생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이 되면은 바로 수익이 실현된다. 이게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비용이 발생되면은 그거를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부과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생 금액만큼 수익이 실현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회계에서 말씀드리고. 자, 그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주의에 대한 몇 가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는데 이 월말 정리 사항이 바로 발생주의 회계의 기본적인 건데 이 중에서 성급비용과 충당금, 미지급금, 공기구 비품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발생주의 회계에서 쓰고 있는 개정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성급비용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이따가 이제 회계 처리가 나오겠지만은 화재보험료를 갖다가 3월 달에 화재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면은 3월 달에 화재보험을 한 달치씩 냈다면은 간단한데 대개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1년치를 내게 돼 있어요. 1년치에 만약에 120만 원을 냈다. 120만 원을 냈다면은 그거를 우리는 만약에 3월 달에 화재보험료가 나갔다 그러면 3월 달 화재보험료 나갈 때 비용 처리해버리면 4월 달에 바로 120만 원 다 부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그러면 120만 원을 다 4월 달에 납부하고 5월 달에 이사 가면은 이사 가신 바로 정유사는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죠. 6월 달에 오신 분은 완전히 이익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n분의 12등분 해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부과하는 것이 바로 선급비용이다. 이런 특징이에요. 근데 선급비용 특징이 또 어떤 게 있냐 그러면은 만약에 선급비용은 바로 뭐냐 그러면 선지급이에요. 돈을 화재보험 1년치를 미리 내고 난 뒤에 이거를 1년에 걸쳐가지고 돈을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쓰게 되면은 관리비가 바로 어떻게 되냐면 모자라는 경우가 생겨요. 선급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게 되면은 바로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관리비 부족함이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반대로 이 충당금은 뭐냐 그러면은 충당금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쓸 돈을 미리 부과를 해가지고 모아놨다가 쓰는 거를 우리는 충당금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 그러면은 물탱크 청소를 한다. 수선이 집에 쓰게 있는데 물탱크 청소를 만약에 4월 달에 물탱크 청소를 이제 했어요. 하고 나면 이제 6월 달부터 물탱크 청소비를 미리 모읍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모아요. 그래서 모으고 난 뒤에 그래서 6, 7, 8, 9, 10, 10일 이때까지 모아가지고 이거를 또 물탱크 청소해서 또 쓰고 이렇게 된 게 충당금. 그래서 뭐냐 그러면 미리 모아서 쓰는 걸 우리는 이거를 선부가 먼저 부과했다가 나중에 후에 지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미지급금은 어떻게 하냐? 미지급금은 이런 게 있어요. 3월 달에 예를 들어서 소득을 했습니다. 3월 달에 소득을 했는데 이거를 돈은 4월 10일 날 소득비가 나갔다면은 돈 나가는 기점으로 해서 비용을 발생시키면은 4월 달 비용이 돼버립니다. 4월 달 비용이 돼버리면 5월 달에 부과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시차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바로 우리는 3월 달에 이거를 미지급금을 잡아가지고 당월에 발생시키고 돈만 나중에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요거 유형자산. 예를 들으시면 컴퓨터를 120만 원에 샀어요. 샀는데 이거를 일시에 부과하게 되면은 또 그 부과가 한 번에 과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 거를 이것도 내용 연수, 다시 말해서 강가 기간을 계산해 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동안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20만 원 사 가지고 24개월로 했다면은 한 달에 5만 원씩 비용 발생을 시키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특징을 볼게요. 특징을 보면은 월말 정리 사항의 특징이 다 어딨냐 그러면 비용이 전부 여기다가 있어요. 차변에. 비용의 발생. 이렇게 비용이 발생이 돼야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돈이 먼저 나갔어요. 돈이 먼저 나가고 난 뒤에 이렇게 선급비용이 뒤로 가면서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고, 요거는 먼저 돈을 모았다가 충당금이 앞으로 나가면서 돈이 나가는 거. 미지급금도 비용을 먼저 이렇게 잡았다가 돈이 나중에 나가는 거. 요러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월말 정리 사항인데 이걸 예제로 가지고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다 드렸으니까 빨리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선급비용, 화재보험료 300만 원을 납부했어요. 3월 10일, 14일 납부했다면 선급비용 300만 원 잡고 그 다음에 통장에 돈이 나갔어요. 이거를 이제 비용으로 부과하려면은 요거를 12등분 해가지고 3월 31일 날 화재보험료 25만 원. 그래서 선급비용, 여기 있던 선급비용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1년 뒤에는 이 선급비용 잔액이 제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첫 달에 부과하고 난 뒤에 나가면은 잔액이 얼마가 나갔어요? 300에서 25만 빠져나가니까 275만 원 남잖아요. 그 다음 달도 부과하면 250만 원 남죠. 이런 식으로 선급비용을 이렇게 차감시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로 이 선급비용 방식인데, 이상하다. 3월 14일하고 3월 30일 날짜가 이게 한 달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요? 이거는 회계에서는 날짜 계산하지 않고 오랄로 계산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대충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충당금을 퇴직금을 갖다가 미리 모읍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의 비용을 반환시키고 충당금을 모았다가 갑돌이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110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요 퇴직금의 충당금이 부채의 감소죠. 차변을 나가고 110만 원 통장에 돈이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퇴직금을 잡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비용이라 해요. 비용이 되게 되면 부가가 돼요. 부가가 되게 되면 바로 통장에 돈이 그만큼 돈이 모인다는 얘기죠. 그랬다가 이걸 예금의 돈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미지급금 볼까요? 자, 소득비가 3,000원을 관리 부과하기 위해서 미지급금 계산했다. 그러면은 말일자에 소득비란 비용을 미리 잡아요. 이렇게 잡고 미지급금을 잡았다가 다음 달 10일 날 미지급금이 앞으로 나가면서 돈이 나가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5월 10일 날 소득비 잡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금 이렇게 해가지고 소득비 3,000원 잡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그러면 5월달 비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5월달 비용이.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월말 정리를 한다 이 뜻입니다. 자, 이제 한번 더 볼게요. 공기구 컴퓨터 120만 원 샀어요. 이때 처음엔 직기비품 잡고 그 다음에 돈이 나갔습니다. 120만 원을. 이거를 이제 감가상각을 해요. 매달 10만 원씩. 이때는 누계액이라는 계정값을 묻습니다. 충당은 달라요. 이게 뭐냐면 차감 계정이라는 건데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기비품 120만 원에 요 누계액이 첫 달에는 10만 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장부가액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은 장부가액이 110만 원이 됩니다. 110만 원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한 번 더 부과했다. 한 번 더 부과하게 되면은 바로 또 부과하게 되면 이때 이 누계액이 얼마 20만 원을 바뀌어요. 20만 원으로.
10만 원씩 두 번이니까 무계획이 20만 원 바뀌면 장부가액이 얼마가 되냐 그러면 100만 원이 돼요. 100만 원. 다시 또 한 번 더 부과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30만 원 되고 요거는 9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부가액이 제로가 될 때 장부가액이 제로. 1년만 지나면 장부가액이 제로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회계의 기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누계획을 표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 현금주의 볼게요. 현금주의란 게 뭐냐 그러면은 현금주의는 바로 통장에 돈이 찍혔을 때 바로 우리는 이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비 예금 통장에 이자가 4,000원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예금 통장에 4,000원이 올라가죠. 올라가는 만큼 관리의 수입이 4,000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현금주의다. 그래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합 건물의 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